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여당 민주당의 소신 발언 아이콘 조응천 의원과 인터뷰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김 후보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현 의원도 이런 같은 생각이십니까? 관련해서.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네네.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거는 예.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내용이 유출됐다. 그럼 이렇게. 아니,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예. 공소장 자체는 그 공개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출한 단어하고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개된 거다. 예. 피의 사실은 공표가 되는 겁니다. 헌법 126조에 그건 처벌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습니다. 예. 기소하면은 헌법의 공개재판이 보장이 됩니다. 예. 제1회 기일에 검사가 그 공소유지를 낭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공개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 근데 박범계 장관은 이제 그 유출 일부분은 색출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 시기가 문제인데. 예.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예.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의사결정이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알 권리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못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거취라든지 또 징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정치인 의원께서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 거취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입니다. 중앙지검이.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검사장이죠. 그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는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출직들은 기소가 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임명직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은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검사들이 일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민생에 방점을 두고는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세제 완화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내세웠는데, 근데 지금 당 내에서는 지금 반대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의견을 대충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걸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당론으로 이제 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내일 정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174명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일 모을 거고요. 어쨌든 4.7 재보선으로 확인된 민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절박감이 지금 다들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거는
당내 소통 또 당내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건 뭐 바람직하다. 예. 그동안에 뭐 원팀 원보이스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결국은 내일 의총을 통해 가지고 예. 한 가지 목소리로 이제 당론으로 정해질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그렇더라도 송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앞으로 이제 공약 가운데 완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 당길 것 같습니까? 송 대표가 예.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은 발휘를 할 거고요. 예. 특히 송 대표는 최근에 민심의 엄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이 먼저 변하고 민심에 다가가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송 대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요즘 보면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젊은 돌풍, 특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율 돌풍이 화제인데요. 이 상대당 이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었으면 저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정말 괄목상대해졌을까? 예,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저런 기풍이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시면은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또 그 아저씨 같은 포마드 바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정당, 변화한 정당 뭐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뒤처지겠다. 특히 어제 물론 뭐 억울하시겠지만 장유유서라는 그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걸 보고 정말 뼈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2030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고 빨리 마음을 열고 2030의 눈높이로 2030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에 좀 얘기해 보니까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경선일 변경 관련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후보도 기다렸다가 결정하자.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재보선에서 회초를 휘두르고 니네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두고 보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관심 없는 국민들은 관심 없는 경선 일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 김칫국 언제 마실까? 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꼴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면요 국민들한테 외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현 의원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오늘 이만큼만 듣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더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시각에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코너입니다. 자, 전해주실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잘생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아마 화면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못 보네요, 보니까. 여기 화분이 하나 가려져 있네요. 그래요. 참, 이런 얘기 지금 할 시간 없네요,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자, 만관유 첫 번째. 뉴스. 도쿄올림픽 관련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개최 여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이제 7월 말에 개막을 하겠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본 지도가 나오는데 그 상단에 지금 조그마한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아마 들으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이 독도를 표기한 건데요. 그래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거 표시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처음에 있었다가 일본 측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독도를 삭제를 해준 바 있죠. 이게 뭐 우리 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말 그대로 뭐 평화와 공정을 상징하는 올림픽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똑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빼줬는데 이 일본에서는 안 빼겠다. 그렇죠. 점이라도 찍겠다.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일부에서는 이 지지도가 워낙 바닥인 스가 정부로서 한국과의 관계보다는 일본 내 여론을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강히 버티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걸로 일본 내 여론 지지를 올릴 수 있을까요? 뭐 더 떨어지지 않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요. 누리꾼들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러게 평창 때 우리도 더 완강했어야지 결국 이렇게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말하기에도 끔찍한 사건인데 여자친구의 몸에 구멍을 뚫어서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귀걸이 거는 그 귀 구멍이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뚫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2019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죠. 남성과 여성은 2012년부터 한 7, 8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이 지적 능력이 한 10살 정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여자친구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선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수상해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참 엽기적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면도 보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적 능력 부족한 피해자. 다음 소식 보시죠. 다음은요. 혼자 사는 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 있거나 물건이 막 옮겨져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일단 무섭겠죠? 그렇죠. 뭐 찝찝하고 무섭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곳에 혼자 살고 있던 여성이 분명히 난 닫아둔 것 같은데 창문이 자꾸 열려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나? 내 실수인가? 라고 했다가 워낙 이상하니까 이제 집안에 CCTV를 설치를 한 거죠. 그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바로 알림을 전송해주는 기능이 있는 CCTV였는데 설치한 지 5일 만에 알림이 와서 영상을 딱 켜보니까 어떤 남성이 집안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거 누가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이거? 일단은 그 남성을 한번 찾아봤더니 좀 신기했던 게 나가는 장면은 잡혔는데 이 남성이 들어온 장면은 CCTV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고 왔더니 옆 건물 같은 층에 살고 있던 남성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베란다, 난간 쪽을 통해서 뛰어넘어온 거죠.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일단은 남성이 좀 더 황당한 건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요? 경찰 조사에서 뭐 술에 취해서 들어갔다. 단순 호기심이었지 뭐 성폭행이나 절도 같은 걸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죠. 심지어는 이 여성이 이거 무단 침입 처음 아닙니다. 상습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CCTV에 녹화된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결국은 납득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져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사까지 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다음 소식 주십시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뭐 면허가 필요하고요. 또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길거리에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유 킥보드 업계가 규제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50% 정도 이용자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네. 관련 업계가 이제 어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보면 예. 일단 킥보드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예. P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전용 면허가 신설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예. 또 헬멧 착용에 대해서도 자전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관련 단속과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 또 별표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본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언더라인 밑줄은요. 정세균의 독설 이걸로 가보시죠. 네네. 이제는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경륜 없이 되겠나 이런 얘기하고 또 저 얘기도 나왔죠. 장유유서. 네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수신자가 해라 이랬고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지금 이제 대권 행보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대권 행보를 시작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이제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메시지를 좀 강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가져왔던 이미지,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이미지가 상당한 강점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이제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면 이게 이제 메시지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이제 당권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돌풍의 밑바탕에 깃들어 있는 그런 민심은 뭔가 좀 변화를 바란다. 이 정치권이 너무 정체돼 있고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의 그런 무대가 돼 있다 보니까는 그보다는 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대 또 그런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국민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장유유서 물론 이제 장유유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화법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체를 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거다. 또 장유유서라는 우리 문화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장유유서라는 다소는 이제 세대 권위주의가 깃들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정치를 나이 순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뭐 경륜만 있으면 정치를 잘하는 거냐 경륜이 지금까지 풍부해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냐 국민들한테 이렇게 만족감이나 효능감을 못 주는 거냐 이런 식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젊은 주자 돌풍이 일어나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많이 대비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는 좀 더 젊은 정당이었는데 꼰대 정당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선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좀 실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 돌풍에 담긴 여론의 갈증, 방금 말씀하시는 민심 같은 거요. 이걸 좀 저변을 봐야 되는데 여당이 이거 잘 하고 있나요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아마 약간의 경계심과 우려 같은 게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대가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해 보이고 상대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별게 없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치 과정인데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이제 젊은 영선 초선들의 전당대회의 아주 치열한 경쟁과 또 그 가운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늙은 정당이 된 듯한, 꼰대 정당이 된 듯한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 저게 그냥 과정의 돌풍에 그치지 않고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그 충격은 국민의힘 내부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각 당은 대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과거에 보수 정당을 상징했던 그런 60, 70 세대의 정치는 아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586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정치 이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격변이 오는 거고 거센 세대 교체에 도전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점들이 이제 준비가 여러 가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굉장히 경계하고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당대표가 실제로 되면 정말 그 폭풍이 굉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떤 이런 인기 있던 이런 현상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경쟁만이 아니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이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정치에서 늘 세대 교체가 화두였습니다만 세대 교체가 제대로 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87년 민주화 이래로 과거에 YSDJ 두 전직 대통령께서 40대 기술론을 들고서 파격적인 어떤 세대 교체를 실험했던 이후로 별다른 세대 교체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586 세력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 그것은 이제 세대 기득권과 치열하게 맞서서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냈다기보다는 기존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방식으로 수혈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했거든요. 진정한 세대 교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되고 그리고 노쇠화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때문에 시대는 시시각각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물결이 산업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정치가 그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감각을 갖고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이런 2030 세대가 정치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민심이 지금 투영돼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 그냥 예측 가능한 형태로 흘러오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저는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의외에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대권 구도 혹은 그런 대선 후보의 새로운 등장의 가능성도 그 과정에서 저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끈한 중국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 성명에 대만, 타이완이 언급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심지어 그 불장난하지 마라, 뭐 내정 간섭 이렇게 불편한 개색을 내비쳤는데 중국의 대응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선 뭐 예상됐던 반응이고요. 그런데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보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둘러 지칭했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또 쿼드나 이 대만 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지금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 자치구 문제라든지 이런 언급은 빠졌어요. 이게 그 직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순화된 형태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곤혹스러운 이 줄타기 외교의 처지가 반영된 그런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해서는 비난의 수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고 이제 숙제는 다음 달에 G7이 열리는데 그 G7 기간 동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고 또 이런 외교상의 문제, 외교나 주권상의 문제 이외에 실리적 측면에서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좀 예민할 수 있는 대목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또 이 배터리나 또 6G와 같은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미사일 주권을 이제 온전하게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국이 예민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찌됐건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 한미 관계의 그동안의 역사나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정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를 마냥 긴장을 높인 형태로 몰고 가기는 어렵고 여러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라는 게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이 성명의 비난 수위 정도에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중국도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특공 감사 대상. 자,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뭐 또 특별 공급 논란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 3당은 공동으로 또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은 거부하는 상황이네 보니까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뭐 감사 대상인 건 당연하죠. 국민 혈세 170억이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관평원은 그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행안부가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서 관세청이 그걸 추진했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사업부지 예산 그 신축 청사 예산권을 승인하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또 행안부나 행복도시 건설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감사 대상이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어제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3당이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특별공급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나 부당한 특혜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비단 관평원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 뭐 한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기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유형의 또 이 특혜 유형들도 폭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 이 행복도시 이전 추진 이후에 이루어진 특별공급 전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려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부가 스스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LH도 그렇고 국민들이 별로 신뢰가 없고 또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좀 폭넓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당이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걸 덮고가자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여당도 이걸 수용해서 차제에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할 것이냐,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주호님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오늘 경남 일대를 다니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예. 지금 비행기로 이동하셨죠? 아닙니다. 성룡차로 이동 중에 지금 차를 세우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그 비전 발표에서 지금 뭐 워낙 이준석 후보가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어서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 이준석 후보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특별히 뭐 한 사람을 두고 했다기보다는 내년 대선은 우리 당으로서는 명운이 걸린 그런 대선이거든요. 근데 이 대선을 치르려면 인재 영입, 네거티브 대비, 그다음에 이 다른 정당과의 합당,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무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을 당대표 선택 기준으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조경태 후보가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상도 이제 지역 곳곳 좀 가보시니까 민심을 봤더니
이 이준석 후보 지지율 이게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다. 일종의 거품론인데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부분 좀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여론조사가 3번밖에 없었는데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여론조사가 무려 11번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 과도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당 당대표 선거는 우리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이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이 지역별 인구대로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과도하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정확하지 않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죠. 의심을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좋다고 대리에게 회사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든 언론사든 보면 대리라든지 처음 들어온 평기자 이런 사람들이 참신하고 또 그 세대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고 괜찮다고 해서 그 평기자를 편집국장을 시킨다든지 대리를 사장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장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참신하고 반짝거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회사가 경영된다든지 언론사가 경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내년 대선을 치를 당대표가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이야기죠. 당표는 당 운영 전반, 그다음에 당의 혁신, 야권 통합, 네거티브 대비, 인재 영입, 그다음에 당내 갈등 조정,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한두 가지가 장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로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베스트 드라이버 말씀하셨는데요. 베스트 드라이버를 모시겠다 하셨는데 누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를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을 펼치고 누구나 와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다수의 집단 지성은 현명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겁니까? 전혀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동부가 운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4년 지났습니다만은 지지율 자체가 우선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30%를 겨우 넘을까 말까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국정 전반 안보, 외교, 경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백신 확보 문제, 사법 정의 문제, 인사 문제 곳곳에 저는 국정이 상한 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악의 난폭 운전자 내지는 역주행 운전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정상회담 결과 두고 이제 최상의 최고의 회담이었다 얘기했는데 조영 의원께서는 양치기 정부의 국을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은 사실은 미리 성과를 사전에 실무자들이 만들어 놓고 만나는 측면이 많은데요. 우리 한미 동맹 자체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거의
이 부실화 내지는 형해화됐다는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마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과는 달리 이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왔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기업이 미국에 44조나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미국의 백신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신은 미국의 필요성도 있는 소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이 필요성도 있는 국군 55만 명분에 대해서만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업의 손가락 얹기를 한 것이고 백신을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한 거니까 구걸 외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비전 발표의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라고 본인을 설명하셨는데 그동안은 선거를 많이 그만큼 이끌으셨습니까? 우선 제가 당사자가 돼서 치른 선거가 5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과 선거 직전에 지역구를 옮겨서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를 이겼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에는 제가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대선을 가장 한가운데서 치러내고 2012년 대선은 대구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8080 투표율 80% 득표율 8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4연패를 벗어나서 압승을 한 그런 선거를 제가 상당히 책임 있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마다 실패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자기 선거라든지 또 이런 데서 연속해서 실패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리의 확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그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조경태 후보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뭐 지금으로선 말씀도 좀 이제 할 수 있는 시점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거든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인데 아마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사면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조속히 결단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이 사면을 구걸하고 그 사면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빨리 좀 자유의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도 나오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면은 사실은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예외적인 제도이죠.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거치면 판결대로 해야 하는데 누구는 중간에 사면도 하고 그다음에 석방하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전쟁은 엄청난 거액의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소위 오나가 아닌 고용 사장이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오래 있을 경우에 만약에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네. 삼성이 반도체 전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영 의원님, 만약 당대표 되시면요.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 복당해야죠. 같은 조건에서 무소속이었던 권성동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이 이미 복당을 했고요. 우리 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이 끝내 거부된다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의 당과도 통합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당신은 안 돼 이럴 명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명으로 이제 예비경선 후보 압축되는데 그 안에 드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 질문을 처음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당연한 겁니까? 예. 이 질문을 처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곧바로 보도록 하죠. 조은지 기자 나왔죠?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여자 배구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 도쿄올림픽 전초전인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을 했어요. 16개 나라가 나서서 6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을 배구를 하는데 어제 중국과 첫 경기 있었습니다. 1대3으로 역전패했어요. 아무래도 대표팀 주전으로 활약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되면서 이제 새 얼굴도 다시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적응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연경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세터, 공을 잘 올려줘야 될 텐데 GS칼텍스의 안혜진, 또 현대건설의 김다인, 이 젊은 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영 선수랑 또 부상으로 빠진 강소희 선수의 공백을 메울 대체자로 챔피언 결정전 MVP 출신 이소영 선수를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 사실은 배구는 그 세트 때마다 코트를 바꾸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짐 들고 이제 벤치도 서로 옮기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해서 그냥 한쪽 코트에서만 경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코트 끝에 선심도 없고요. 이것도 사실 새로운 거죠. 코로나19 시대의 풍경이니까. 테니스도 보면 그때 호주 오픈 때 보면 선심 없애고 기계로 이제 목소리로 라인심 했었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됐고요. 대표팀은 오늘은 또 태국이랑 하고 내일은 일본이랑 줄줄이 경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좀 쑥쑥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쑥쑥 성장하면서 다 이겼으면 좋겠네. 네. SSG 정용진 구단주 야구 사랑 원래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 더 화제라고요? 아주 그 구단주 생활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너무 재밌게 잘하고 계신데 경영은 안 하고 야구에 SNS로 이제 적극적으로 특히 활용을 하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64만 7천 명 팔로워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맛있는 거 가족들 얘기 이런 것도 올리는데 요즘엔 단연 야구입니다. 선수들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에서 추추 트레인, 해시태그에서 말루 홈런 이런 거 계속 올리고 토요일에는 6이닝 1실점으로 잘했지만 불펜 난조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문승원 선수도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진 딱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요. 살뜰하게 잘 챙긴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넘어서 선수단한테 개인 연락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졸 2년차 오원석 선수 이제 만 20살이거든요. 지난 일요일 LG전에 선발 등판했는데 경기 전날 밤에 정용진입니다. 상대 선발 수아레즈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공을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깨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가 받았을 때는 아니 구단주가 나한테 이런 걸 설마 보냈을까? 사칭일 거야 하고 당일에는 그냥 답을 안 했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추추 트레인이 추신수 선수가 오더니 구단주께서 너 응원했는데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이제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실제로 6이닝 무실점 개인 첫 선발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경기 이후에 화제가 됐어요. 본인이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정용진 구단주가 SNS에 다시 랜더스의 보석이 되어달라 원석에서 보석으로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신선하고 파격적이기도 하고 좀 깨알같이 보는 맛은 좀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네요. 네. 자,
미국으로 가보죠.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네. 시즌 2승. 네. 못 챙겼네요. 공 하나가 이렇게 아쉽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강타선 상대로 그것도 이제 왼손 선발 상대한 경기에서 9승 3패를 거뒀던 사실 자완에게 강한 팀인데 5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했거든요. 근데 올해 김광현이 6이닝을 던진 적이 없어요. 마침 팀도 한 점을 뽑아줘서 1대0으로 6회 말 이제 나섰는데 1사 1루 되고 이제 포수 몰리나랑 둘이 대화를 막 하다가 삼진 하나 또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마운드에 감독이 올라왔습니다. 실트 감독이 올라와서 괜찮겠냐, 힘 남았냐 물어봤는데 김광현이 던지겠다 의욕을 딱 보였어요. 그래서 멋있다, 정말 하고 싶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감독이 내려가자마자 홈런을 맞고 2점을 내줬습니다. 사실 좀 민망하고 머쓱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볼넷 하나 더 던지고 내려왔고 팀이 지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슬라이더 던져서 맞았던 게 떠올라서 체인지업 승부했는데 공이 몰렸다. 교훈 삼아서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올해 7경기 선발로 나서서 2승 1패입니다. 9위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긴 이닝을 소화할 내구성을 키우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내구성.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내구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